서울대 철학과와 독일 마나임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육사 서울대, 성대, 덕성여대 등에서 강의를 하셨고 85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성균관대 철학과 교수를 하셨습니다. 2011년부터 금년 9월까지 초대 한국교양기초교육원장을 역임을 하셨고 현재 대전대학교 석좌교수 그리고 성균관대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교수님을 박수로 모셔서 마지막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인류 가수들이 노래하고 난 뒤에 아마추어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아무리 잘 불러도 그 청중의 흥을 돋구지 못할 텐데 승효상 선생님, 최재천 선생님 이런 분들이 하고 난 뒤에 제가 하게 돼서 제가 사실은 자청했거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뒤에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청을 했는데 실수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조장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들 하세요? 뇌과학 소설들을 쓰고 있다. 왜 그러냐? 안 보이니까. 그 뇌에 대해서 잘 보이질 않으니까 과학을 하지 않고 소설을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철학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안 보이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멜로뽕띠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Le Visible et l'Invisible 이런 책을 써가지고요. 또 딜타이 같은 그 독일 철학자는 과학은 설명하는데 철학은 해석하고 이해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철학이 시작하는 곳은 어느 곳이냐 하면은 과학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안 보여서 더 이상 설명을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소설을 쓴다. 그래서 저는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소설을 쓰겠습니다. 기왕 소설을 쓰는 김에 좀 거창하게 써볼 생각입니다. 사실은 최 교수님도 그렇고 아까 낮에 김 교수님도 그렇고 청중이 좀 청소년 뭐 이런 줄 알고 쉬운 걸 준비해 오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는 이 석학들끼리 모여서 진지한 학술적인 토론을 하는 줄 알고 끙끙거리면서 원고를 써서 보냈어요. 아주 현학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의 일단을 좀 피력해 보여드리고 여러 선생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해주시면 듣겠습니다. 거창하게 소설을 쓴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거창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거창한가? 후기 산업사회, 탈현대사회, 정보사회라 불리우는 새로운 밀레니엄에 들어서면서 이 시대의 선도적 세계상이 변전하고 있다. 근대를 주도했던 물리주의적 세계상이 물러서고 그 자리에 생명주의적 세계상이 들어서고 있다. 이 광범하고도 급속한 변화의 실질적 동의는 결국 디지털 기술이다. 디지털 기술에 힘입어 정보기술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융합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 실체에 있어 지능기술과 감각기술의 융합이다. 이로써 그 근본을 살펴보자면 사유와 감각을 융합, 호환하는 활동이 영장류 동물도 아닌 기계 속에서 가능해진 것이다. 이제는 유기적 생명의 세계와 물리적 기계의 세계가 내통하게 되었고 이로써 세계 이해를 넘어선 세계 관리의 지평이 물리적 세계에서 생명적 세계로 고양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고정된 불변의 존재보다는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생성의 과정이 더 큰 관심거리가 되었으며 현대인의 삶 자체가
이러한 새로운 시대상에 정향되어 가고 있다. 굉장히 현학적이죠. 저는 아주 압축하고 정교하게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철학적인 사유에 훈련이 안 된 분들은 듣기에 좀 거북하실 거라고 봅니다. 마침 최재천 교수님께서 바로 앞서서 여기 자전거 그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분석을 해봤자 드러나지 않는 게 생명체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물리주의적 세계상이 물러가고 생명주의적 세계상이 들어선다라고 거창하게 소설을 쓰는데, 이게 소설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건 없더라도 뭐 재미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소설에서 받은 영감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어떤 뭐 이정표까지는 안 되더라도 힌트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기술을 유심히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작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드디어 제4차 산업혁명 이런 단어가 이제 논의돼서 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아주 널리 퍼진 유행어가 됐는데, 3차 산업혁명하고도 또 차원이 다른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디지털 기술 이전의 기술과 디지털 기술 이후의 기술이 아주 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얼핏 한 줄 말씀은 드렸지만 감각과 사유를 융합 호환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 인간은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느낌의 결과를 생각으로 옮기고 생각한 것을 다른 사람이 느끼게끔 표현해주고, 이거는 우리한테 일상적인 일인데, 사실 그 영장류 동물에게서도 이런 건 보이고, 아주 영장류까지 가지 않더라도 동물들의 세계에서 이런 것은 보이죠. 그러니까 느낌, 감성적인 어떤 정서적인 그런 활동하고 사유, 이 지적인, 논리적인, 합리적인 사유의 활동하고가 이렇게 융합이 되고 호환이 되고 하는 것은 그 자연종으로서의 유기적 생명체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기계 속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은 생각한 적이 없었고요. 생각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감히 그런 기계를 만들어 보겠다고 한 적은 없었고 또 성공한 적도 없었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이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이제 그림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정도 연배면은 수판, 주판을 아실 것 같아요. 그 수판, 주판을 한쪽에 생각하시고 다른 한쪽에 저 남산 위에 있는 봉화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봉화터하고 수판하고를 합해서 하나의 어떤 기술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하기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지금 다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그 두 기술이 하나로 융합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판이라는 것은 이제 AI라고 그러잖아요. 인공지능. 뭐 아까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죠. 몇몇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사유 능력을 대신해주는 기술, 그게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죠. 통신 기술은 뭡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의 유치한 형태가 주판이에요. 뭐 송강정철 선생님께서 약주를 좋아하셔가지고 한 잔 먹새그녀 또 한 잔 먹새그녀, 산 놓고 수 놓고 무진 먹새그녀 했을 때 산 놓고 수 놓는다는 것이 거기서 산수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취하다 보면 몇 잔 먹었는지 모르겠으니까 내 기억을 대신해서 이 산수, 그 버들 가지가 나의 사유를 대신해 주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인공지능의 아주 유치하고도 초보적인 단계 아니겠어요? 그것이 좀 더 발전해서 수판이 된 거죠. 그것이 더 발전해서 계산척도 나오고 계산기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원래 뜻이 계산기 아닙니까? 컴퓨팅하는. 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통신 기술이 발달했어요. 쭉 발달해 왔죠. 이제 봉화 시스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신, 전화, TV 이렇게 발달해 왔어요. 사실 이 두 기술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이 두 기술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은 사실 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고요.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어떤 철학자도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플라톤이 말한 소위 노에시스, 사유의 세계와 아이스테시스, 감각의 세계는 전혀 다른 거다. 근대 철학자 칸트만 해도 우리의 인식에는 두 개의 뿌리가 있는데 하나는 사유고 하나는 감각이다. 대체로 서양의 그 주지주의적 철학은 감각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지식을 얻으려면 사유에 의존해야지 감각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랬죠?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감각은 믿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뭐 술 취했을 때 하고 술 깼을 때 하고 감각이 달라지잖아요. 자, 이 두 가지 기술이 하나의 기술로, 두 가지 기술을 그냥 나란히 갖고 있으면서 서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술로 융합하게 한 것이 디지털 기술이다. 저는 정보통신공학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 한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소위 우리 정보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정보화의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저는 디지털 기술이라고 봅니다. 이 기술의 근본은 물론 이른바 디지털 방식의 이제 아날로그 방식, 디지털 방식 구별은 다들 하시지 않습니까? 디지털 방식의 공학적 실현에 있습니다. 디지털 방식이란 어떤 형태의 정보라도 바이너리 코드를 이용해서 정보의 단위를 1과 0이라는 비트로 분화시켜서 이 연속된 흐름으로 해체시켰다가 다시 복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디지털 방식의 정보 처리 및 전달 과정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음성, 문자, 영상 등 모든 정보 형태가 등질화되어 획일적으로 처리됩니다. 퀄리티는 다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퀀티티만 남는데 그것도 아주 0, 1 그것만 남는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정보를 그 질적 성격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0과 1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코드로 전환시킴으로써 정보 자료에 대한 동일한 방식의 수학적 연산 처리를 가능케 하고 이 정보의 전달을 주변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 정확하게 하는 것이 디지털 방식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감각적 지각에 호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귀로 듣는데 이게 통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하고 통신 기술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고 지능 기술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사유 능력을 보완, 강화, 확장시켜 주는 것이라면은 통신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각 능력이 미치는 범위를 늘려주고 범위를 확장시켜주고 더 정교하게 해주고 더 빠르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술이 하나로 합해졌다라는 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계 속에서 이 자연종인 영장류 동물에게서나 가능했던 사유와 감각의 호환, 융합이 기계 속에서 가능해진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엄청난 변화를 우리의 삶에 가져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건 뭐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는 것이니까 그건 그것대로 가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전과 다름없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거죠.
자, 그래서 과연 이 디지털 기술에 힘입은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이 기술에 있어서의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우선은요, 사유의 내용과 감각적 지각의 내용이 호환되고 융합된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아까 인공지능 말씀하실 때 그 알고리즘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사유해야 될 것을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게 해주면 사유를 안 해도 된다. 사유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긴장이 되고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사유는 이제 뭐 뇌과학 하시는 선생님께서 앞에 계시지만 에너지의 소비를 아마 측정해 보면은 우리가 그냥 앉아서 뭘 바라본다든지 귀로 듣는다든지 할 때와 달리 뭔가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에너지도 엄청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뇌수가 차지하는,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에 있어서 뇌수가 차지하는 것이 엄청 많다고요. 그건 뭘 뜻하느냐? 사유하려면 힘들다 이거죠. 그런데 사유 안 해도 된다. 사유해야 얻을 것을 그냥 수동적인 감성적 지각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지털 기술의 이런 새로운 변화가 우리의 이 문화적인 문명적인 삶에 가져다 준 변화 중에 으뜸 가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느끼려고만 한다 이거죠.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해보면 이거는 마샬 맥루한의 표현입니다마는 선형적 사유를 위한 긴장을 피하고 모자이크적 지각의 이완을 즐기게 된다 이거죠. 선형적이라는 말은 여기서 선을 따라간다는 뜻이죠. 모자이크적이라는 것은 여러 요소들을 한꺼번에 파악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맥루한이라는 사람은 우리 커뮤니케이션을 둘로 구분해서 이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은 모자이크적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청각적 커뮤니케이션은 선형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청각적 커뮤니케이션을 문자화시킨 것이 청각적 커뮤니케이션에서 감각적인 내용을 빼고 문자화시킨 것이 도서죠. 그것이 글이죠. 그래서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은 선형적 사고를 할 능력을 기회를 갖지 못한다. 그러니까 문맹자는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 사유에 있어서 훨씬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유하는 것이 힘든데 그것을 안 해도 된다 그러면은 모두들 감각적 지각을 향유하는 길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두꺼운 소설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막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것보다는 그 소설을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서 거기다 음악도 넣고 색깔도 나오고 하면은 그걸 보고 앉아 있는 것이 훨씬 편하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책 안 읽고 동영상만 즐긴다는 것이 디지털 기술이 개발된 이상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바보죠. 자, 그것이 큰 문제고요. 문제라기보다도 하나의 획기적인 변화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요, 어떤 점에서는 이게 더 큰 변화일 것 같은데요. 이 디지털 기술은 자연적 물리적 세계의 시공적 시간 공간적 제약을 극복해서 이 거리를 없애주고요, 시간을 다 날아가게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원래 이 공간적 제약이라는 것은 공간의 그 속성이요, 배타적 독점성 아니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 있는 이 사물은 여기에 있으면 저기에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한 곳에 두 개의 사물이 동시에 있을 수는 없고, 굉장히 배타적이죠. 독점적이고. 그게 원래 이 자연 세계에 있어서의 공간 아닙니까?
그다음에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간은 불가역적이고요. 흘러갔으면 다시 올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은 반드시 차례가 있는 거고요. 순차가 있는 거고요. 오늘이 가야 내일이 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디지털 기술이 극복한다고 한다면은 이건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 이 디지털 기술이 우리에게 새로 열어준 세계 중에 이제 우리말로는 가상 세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은 virtual reality 이거는 이제 영어로 말씀을 드려보면 자연적 세계 natural reality 이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살았던 현실은 다 내추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virtual한 게 나타나 가지고 우리의 일상 세계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아바타 때문에 뭐 상점에 가서 물건 훔친 여중학생이 있을 정도로 내추럴 리얼리티보다 버추얼 리얼리티가 더 리얼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됐다 이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 디지털 기술이 가져오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의 무력화 이것이 우리 욕구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간, 공간 이것은 세계를 경험하는 근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세계 경험에서 근본 원리는 선후를 거스를 수 없다는 순차성이고요. 공간적 세계 경험에서 근본 원리는 말씀드렸듯이 독점적 배타성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일부인 우리 인간이 자연적 현실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한 이 두 원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모든 사태에서 원인 결과의 고리를 찾으려는 인간의 그 인과적 사유 이거는 시간의 순차성에 대응하려는 노력에서 나온 진화의 결과 아닌가. 진화를 노력해서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상징적으로 말하면 왜 우리는 논리적으로 사유하게 됐습니까? 이 공간 속에서 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공간이 그렇게 배타적이란 말이에요. 독점적이고. 그러니까 이 공간에 적응해서 살려면 사는데 생각을 해서 뭔가를 기획해야 되는데 이 공간적 그 속성을 무시하면은 이 공간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사유를 해도 논리적으로 사유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진화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논리적 사유라는 것은 뭐 논리학책 첫 페이지에 나오듯이 모순율, 동일률 이거 아닙니까? 그걸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A는 A가 아닌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순을 허용하는 것은 사유에 있어서 사유이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 이 공간이 독점적이고 그렇지 않다면 모순 얼마든지 허용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의 순차성에 대응하는 생존 방식이 인과적 사유라고 본다면은 공간적 배타성에 대응하는 사유 방식은 논리적 무모순적 사유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 우리 욕구도 변해서 이제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순차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지도 않고 모순된 욕구도 그냥 동시에 충족시키려 하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자연 현실에서의 시간 공간적 원리가 더 이상 엄격하게 작용되지 않는 그러한 세계, virtual reality. 이 virtual reality 세계가 우리 문화생활에서 우리의 생활 세계로 많이 들어온 이상 우리 욕구는 이것에 따라서 변화한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좀 속되게 표현해서 뭐 누가 기다립니까? 한꺼번에 뭐라 그래요? 원스톱 서비스 이런 것을 다 기대를 하죠. 예. 문제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기술들이 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인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구분하기도 좀 어렵죠. 요즘 기술 중에 기계공학적 기술, 화학공학적 기술 따로따로 있는 거 별로 없죠. 아마 대학에서 그렇게 따로따로 칸막이 쳐져 있는 우리 최재천 교수님이 늘 경계하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면,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기술들이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해서 다 지금 융합이 되고 종합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술만 그런가요? 그 기술을 토대로 한 산업도 그렇게 되죠. 그 기술이 통합되고 융합되고 호환되고 그것에 따라서 산업도 그렇게 되고,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좀 거시적인 문명적 변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사회생활이 변화한다 그것입니다. 뭐 철학자들이 많이 이제 유목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라는 그런 용어는 이제 우리 널리 쓰기 시작한 지가 뭐 2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버추얼 리얼리티 노마드라는 게 뭡니까? 그 유목자 아닙니까? 뭐 아까 승효상 선생님께서는 우리의 거주 공간은 땅의 무늬를, 그 랜드 스크립트를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버추얼 리얼리티에는 땅이 없어요. 땅이. 그러니까 부유하는 유목자가 되는 거죠. 둥둥 떠다니는. 자,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사실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사회생활의 방식이 사실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어린이들이 친구 생일 파티에 놀러 가가지고 노는 모습을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전 같으면 골목에 나가면 친구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도시 사회에서는 저 승 선생님께서도 늘 안타깝게 말씀을 하시는데 골목이 사라졌어요. 같이 놀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프로그램화된 어떤 어린이집 뭐 이런 것만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일화인데요. 어린이들이 누구 생일이라고 해서 모였대요. 자, 우리 누구 생일이다. 모이자. 생일 파티를 하는데 다 모여가지고서는 같이 무슨 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자, 게임하자. 각자 스마트폰 들고 스마트폰 속에서 스마트폰을 미디어로 해서 그 친구들끼리 만난다 이거. 옆에다 놔두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사회생활이 전반적으로 유목화하고 있다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이미 디지털 기술 나오기 전에도 이미 도시화되고 하면서 1인 가족, 핵가족 나오고 뭐 공동체적 유대는 약해지고 이런 얘기는 우리 많이 하고 들어왔습니다만은 이제는 차원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세계화 많이들 말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유목화 현상이 가장 넓은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곧 세계화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주제넘게 이 경제 활동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고 싶은데요. 이 유목화 세계화와 연관지어서 시장이란 어떤 것인가?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것은 그냥 물건이 아니라 상품이죠. 추상의 극치를 구현하는 화폐가 매개체가 돼서 모든 종류의 욕구 충족 가능성이 획일적으로 동질화, 추상화되어 압축된 곳이 곧 상품이고 그것이 거래되는 것이 시장입니다. 자, 이 우리의 삶의 총체 문화라고 한다면은 문화의 성층적 구조에서 그 층층마다 성질이 다르죠. 물질적인 경제 생활도 있는가 하면은 저 위에 신앙 생활도 있고 뭐 중간에 정치 활동도 있고 다 다를 텐데 시장에 가면 이것이 완전히 평면으로 압축이 되고요. 화폐로 모든 것이 다 치환이 돼서 거래가 된다 이거죠. 근데 이 시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모르겠습니다. 요즘 정치 권력이 자본 권력을 압도하는지 거꾸로인지, 자본의 논리가 교육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이 시장의 논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제압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기술이 또한 아주 종전에 없던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국경을 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것이 최대 규모의 유목화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시장이 글로벌 마케트가 됐습니다. 거기서 무슨 옛날에 대장간에서 주문 생산하던 그런 걸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제가 좀 어눌해서 아주 재미있게 전달은 못 해드립니다만은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사유를 피하고 감각적 지각을 향유한다. 두 번째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무력화되니까 우리 욕구가 달라진다. 동시적 총체적 욕구를 기대하게 되고, 또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욕구 충족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산업이 개발된다. 이제는 어느 한 기업이 금융업만 한다든지 무슨 통신업만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한 기업이 여러 업을, 여러 산업을 총체적으로 해야 그 기업이 오히려 더 성공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기술의 융합인데, 기술의 융합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디지털 기술이다. 이제 4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 삶의 유목화고, 그 유목화의 결과 세계화가 그전에 뭐 이렇게 국제화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국제화라는 것은 인터내셔널 아닙니까? 저 앞에 계신 제 친구 김남두 교수가 늘 이 문제 가지고 고심을 하는데, 인터내셔널 하면은 일단 네이션이 있고 그 네이션들 사이의 관계가 인터내셔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인터내셔널로 한다 그러면은 어떤 정치적 규범적 제재를 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다국적 기업에서 보듯이 이게 이 경제 활동은, 세계화된 사회에서의 경제 활동은 어떤 한 국가의 정치적 도덕적 규범이 그것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에 힘입은 이 경제 활동의 세계화가 문자 그대로 인터내셔널을 넘어서 뭐라 할까요? 트랜스내셔널이라고 할까요? 글로벌하게 이루어지니, 거기서는 정말 인간의 삶의 문화적 다층성이 완전히 단층으로 평면화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다운 삶, 이것을 어디 가서 찾아야 할지 막막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4시 한 15분까지 얘기를 끝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끝낼까요? 사실 제 주제는 저는 제 소개를 조금 하자면요, 철학 중에서도 메타피직, 이 뭐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안 하고 아주 극도로 추상적인 거, 젊었을 때부터 이제 서양 메타피직은 존재론이거든요. 그런 걸 공부한 사람인데, 학교에서 보직을 우연히 맡게 됐어요. 무슨 연구위원회를 맡고, 그게 뭐냐면 교양교육에 관한 거였어요. 들여다보니까 엉망이에요. 우리 대학생들이 대학을 헛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불이 나기 시작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문명사적 전환, 이게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구텐베르크의 활자 인쇄술이 중세를 붕괴시키고 근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 공부했던 곳이 독일 마인츠인데요. 아까 만하임이라고 소개했는데 좀 잘못된 거고요. 그 모쿤치쿰, 거기가 면제부 팔던 데입니다.
천년 묵은 성당이 지금도 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거기서 활자인쇄술을 개발해가지고 제일 먼저 활용한 게 면죄부 찍어낸 거거든요. 면죄부를 찍어냄으로써 당장 성당에 돈은 모였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중세의 정신세계를 붕괴시킨 거거든요. 뭐 그 설명은 길게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책 읽는 인구가 많아지니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인구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뭐라고 해도 안 믿고 나도 성경 직접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번역되고 했잖아요. 뭐 우리가 루터의 종교개혁 얘기 다 알지만 저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인쇄술 없었더라면 성공 못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게 됐으니까요. 제가 그 마인츠에 가면은 구텐베르크 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금 상정 예문도 거기 다 제시돼 있고 한데 거기 가 보니까요. 그 마인츠라는 곳에서 구텐베르크가 그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게 일상에서 쓰이게 된 것은 유럽 전역을 거쳐서 저기 지브랄터까지 가는데 꼭 100년이 걸렸더라고요. 자, 활자 인쇄술이 문명을 바꿔놨어요. 뭐 꼭 맥루한 얘기를 안 들더라도요. 미디어가 바뀌면 의사소통의 수단, 미디어가 바뀌면은 의사소통의 내용도 바뀝니다. 의사소통의 방식이 바뀝니다. 우리의 문화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이 핵심 아닙니까? 아니 외국에 가서 의사소통 안 돼 보세요. 무슨 문화생활을 해요? 생활 자체가 어렵죠. 자, 그런데 이 미디어가 지금 책에서 뭐 책이 종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지금 스마트폰 이런 데로 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책이 나왔을 때의 변화와 디지털 기술로 인한 이런 미디어가 나왔을 때의 변화, 이게 단순히 미디어에서 그쳤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기술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는데, 이렇게 문명사적 전환이 급격하고 광범하고 신속한데 대학에서 뭘 하고 있냐? 산업화 시대에 필요했던 지식을 여전히 전수하고 있다. 이러면 우리는 앞날이 캄캄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뭐 기술 철학을 공부하려서 한 것이 아니라요. 이 대학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제가 그냥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천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런 데서는 아주 의기투합하는데 저는 아예 전공학과, 대학에 학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학과, 철학과 하면 거기에 교수도 학생도 다 전속이 됩니다. 전적으로 속해요. 전적으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기를 교수가 속한 교무행정의 단위 학과, 그건 그것대로 놔두고 학생이 뭘 공부할지는 자유롭게 풀어줘라. 철학과에 가서도 좀 듣고 저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철학만 하겠다. 그러면 그거 하게 하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러한 기술종합, 산업종합의 시대에 유능한 사람이 되겠는가. 이렇게 문명사적 변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를 언제 다 공부하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가 주창하고 싶은 것이 기초학문 공부를 좀 튼튼히 하자. 그래서 대학으로 말하면은 응용학문 분야의 전공학과에서는 그 공부를 하게 놔두고 나머지 반은 기초학문 공부를 하게 하자, 이겁니다. 제가 이 지식사회에도 이제 변화가 온다는 말씀을 좀 중간에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좀 생략했습니다만은 지식의 본질이 다르고 사회적 역할이 달라지고 지식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지식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냐, 어떤 지식이라기보다 어떤 지적 능력이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대학에서는 이제 대학 교육 얘기가 나오면 저도 이제 목소리가 자꾸 커지는데요. 학과 중심으로 응용학문, 기초학문 구별도 없이 그냥 우리 학과가 잘 돼야 된다, 이 생각만 하거든요. 교수님들이 다 그래요. 교양교육을 좀 강화하자, 교양교육을 좀 제대로 하자. 다들 하고 있어요, 지금 대학마다. 근데 교양교육 과정의 교과목을 보면요,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유심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떤 교과목들이 교양 과목으로 개설이 되는지. 네일 아트도 있어요. 제가 그래요. 이게 네일 아트 좋아하네. 손톱 소자하는 것도 대학에서 가르쳐야 되냐. 제가 이렇게 악담을 하고 다닙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죠? 발 마사지도 있습니다. 그런 거 다 걷어내고, 원래 이 빌둥이라는 말을 일본 사람들이 교양으로 옮겼잖아요. 그 빌둥이 훔볼트가 제창한 맨션 빌둥 아닙니까? 인간 짓기. 아까 선생님께서 짓기라는 말씀하셨는데, 맨션 빌둥. 그건 맨션 빌둥을 위해서 대학에서 뭘 가르쳐야 되느냐? 기초학문 가르쳐야 돼요. 이 교양의 원리를 따져 올라가 보면요, 플라톤까지 가요. 우리 동아시아에서도 성균관에서 옛날에 뭘 가르쳤나? 시서예약 그거 보면요, 그거 다 기초학예입니다. 이제 서양에서는 영어로 말하면 liberal arts, 라틴 말로 artes liberales. 우리 그 교육이 대학에서 지금 거의 사라졌어요. 거의. 그리고 뭐만 하냐? 직업교육 시키고 있어요. 각 전공 분야별로. 근데 많은 분들이 예언을 하잖아요. 20년 후에는 지금 있는 직업의 40%가 없어질 것이다. 그럼 지금 있는 직업의 구조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열심히 대학생들을 가르쳤다. 이 사람들이 20년 후에는 전부 무능력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초를 가르치자. 아르테스 리베랄레스를 가르치자. 플라톤서부터 뭐 중세까지 서양에서는 삼학 사과라고 해가지고 논리학, 문법, 논리학, 수사 그게 이제 어문 계열이고, 이 양적 사고 쪽에서는요 기하학, 수학, 음악, 천문학 이거 가르쳤습니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근대 이후로 보면 이건 전부 기초 학문이에요. 인문학, 기초 사회과학, 기초 자연과학. 이 기초 학문을 두루두루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학이 대오각성하고 변화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그냥 얘기하면 당신은 철학과 교수니까 철학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제가 이 문명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좀 따져본 겁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나라 대학 교육에 대한 아주 고언을 열정적으로 설파를 해주셨습니다.